중학교 과학 이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실 내용은 빛의 성질입니다. 과연 빛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빛이 갖고 있는 성질은 반사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울 앞에서 사람이 섰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왜요? 거울에 비친 그리고 되돌아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반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되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반사라고 하는 용어는 메아리가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라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되돌아오죠. 이렇게 반사인데 빛도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오면서 저에게 지금 우리에게 색깔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빛의 반사죠. 근데 어두운 방에서는 그것이 반사되지 않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질 않게 됩니다. 이렇게 거울에 비쳐 자기 모습이 보이거나 또는 어두운 방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빛의 뭐 때문에 반사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념해 두실 거는 빛이 만약에 이렇게 입사해서 들어오는 그래서 무섭던 물체, 거울이면 거울, 이런 물체를 통해서 빛이 반사될 때에 들어오는 각도, 이 각도를 입사각 하고 그리고 나가는 각도를 반사각이라 할 때 두 각도가 같아요. 이쪽이 만약에 45도였다고 하면은 반사각의 각도도 몇 도다? 정확히 다시 45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우실 내용은 빛은 이렇게 반사만 되는 것도 아니고 꺾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은 유리에 있을 때, 공기에 있을 때, 물에 있을 때 그 속력이 각각 차이가 납니다. 공기에 있을 때가 빛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빛은 그 속력 차이로 인해서 두 물질 간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모습이 다르게 꺾여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요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하고 여기서 범선을 기준으로 요 각도를 우리가 굴절각으로 하는데 지금 공기가 빨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공기 중에서 이게 물로 이쪽이 물이고요. 이쪽이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되면은 빛이 직진을 한다면 이렇게 되가는 게 원칙인데 이거보다는 좀 현저하게 꺾여서 이쪽으로 꺾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공기에서가 물보다는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물론 이때 이 중간 범선을 기준으로 이 각도를 우리가 굴절각, 요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 하겠죠. 그래서 물체가 사실 여기 있는데도 비해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치 이게 물이면 여기 물컵 안에 동전이 있었으면 이 동전이 떠 보이는,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보이기는, 여기 다리가 들어가 있으면 다리가 꺾여 보이는 이런 증상이 굴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꺾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꺾여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굴절 때문에 그런 증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빛이 꺾이는 것을 우리가 굴절이라는 인공적으로 빛의 순환색이 빨강, 파랑, 초록 이런 것이고요. 이런 거니까 안에서 빨강, 파랑, 초록이 바뀌어지는 이것처럼 두 가지 이런 색깔을 붙여서 우리가 색깔을 이런 색의 빛이 프리즘이나 중간구를 통해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 빛의 각각의 색소 차이도 있어서 빛이 붉은색 계통부터 시작해서 우리 무지개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끝나죠. 그럼 보라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빛, 이쪽에 붉은빛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적색이냐 아니면 청색 전이 현상이냐 그래서 그 별의 거리 따질 때 이런 용어 나오는데요. 그때 다시 배우시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요 이유를 우리가 빛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힘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어떤 힘들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내용 보시면 마찰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마찰력. 어떤 물체를 끌 때 끌지 않도록, 그러니까 끌려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 즉 접촉면에서 어떤 물건의 지면의 접촉면, 이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래서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큰 게 좋죠. 그래야 브레이크 잘 된다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얼음판 위에서의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크면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요럴 땐 또 마찰력이 적어야 되고요. 요런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마찰력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크기요. 자,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똑같은데 이건 세웠고 이건 누였습니다. 이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접촉면이 이만큼이고 여기 접촉면이 넓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접촉면이 넓으면 마찰력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리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관이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탄성력이야. 용수철이나 스프링 같은 경우에 자 스프링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데 반대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이 생기게 되죠.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는 힘, 우리 이 힘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탄성력. 다음에는 내용은 자석에 있는 힘. 그래서 자석은 S극과 N극이 있죠. 이 힘을 우리가 자기력, 자자 써서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전기와 같은 거요. 아우, 겨울에 뭐 스웨터 같은 거 입으면 정전기 많이 생기죠. 이런 정전기와 같은 전기를 뜨는 대전체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력이다 라고 합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다음에는 자,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있어서 이 물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힘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원심력,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과 전기 그리고 자석의 힘 자기력은 우리 두 물체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수철 같은 스프링을 작용하는 무슨 lực이에요? 탄성력이라든지 마찰력은 자 물건을 끌어당길 때 또는 스프링을 잡아당길 때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물체를 스프링을 손대든지 아니면 물건을 밀든지 해서 손 접촉을 해야 되는데 중력과 전기력, 자기력 등은 접촉과 상관없이 작용하는 힘이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힘의 합력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두 힘이 만약에 서로 합쳐질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예를 들면 두 힘이 방향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2뉴턴만큼 잡아당기고 또 한 사람은 5뉴턴만큼 잡아당기면 도합 몇 뉴턴이야? 7뉴턴만큼 뉴턴이라고 하죠. 뉴턴만큼 잡아당긴 꼴이 되죠. 어떤 물체를 반대로 오른쪽으로 5뉴턴만큼 잡아당기는데 왼쪽으로는 2뉴턴만큼 반대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거 두 힘을 상쇄하고 남으면 결국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3N만큼 가게 되는 꼴이죠. 이게 힘의 합력이에요. 합성. 뭐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죠. 이랬을 때 각도가 30도인 경우와 60도,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 구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게 별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랑 직전되는 길이 구하고요. 여기랑 직전되는 길을 요 끝하고 요 끝하고 맞춰주면 요점이 되죠. 여기서는 맞춰주면은 요렇게 되고 맞춰주면 똑바로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도일 때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힘의 합력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의 합력인 거 보니까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요 폭이 좁으니까 결과적으로 더 멀리 나가게 됐죠. 그래서 이 얘기는 30도 각도보다는 60도 각도가 힘의 합력이 더 크다라는 거. 여기 또 힘의 합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으로 4N, 이쪽으로 3N을 잡아당기면 힘의 합력이 두 물체를 합한,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으로 굳이 하면은 요 길이가 돼요. 요 길이가. 그러면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 4 뭐가 되니까 5가 되니까 이쪽에 힘의 합력은 5가 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개 문제로 우리가 지뢰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알아보도록 해야 되는데, 지뢰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죠. 어떤 물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긴 어려워. 이럴 때 개나물 돼가지고 중간에 기왕이면 앞쪽이 더 되는 게 좋겠죠. 되면 여기서 작은 힘만 가지고도 큰 힘이 작용되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지뢰의 원리라고 합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작은 힘. 인간이 작은 힘을 썼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일 하는 거. 우리 그거를 지뢰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위요, 병따개, 집게, 손톱깎이. 우리가 작은 힘,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힘을 가지고도 병을 딴다든지 집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톱깎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손톱을 자를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이게 원래 지뢰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시간, 거리, 속력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시간 20km/h로 1시간에 20이라는 킬로미터를 가는 차의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몇 시간이요? 3시간만큼 이동했도록. 몇 시간이요? 3시간. 3H를 쓰겠죠? hour니까.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총 이동한 여기를 우리가 이동한 거리죠.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60km가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속력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말 그대로 시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동한 거리 60은 시간, 3시간 곱하기 속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커요? 예, 거리라는 개념이 총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거리가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용어 중에 제가 아까 똑같은 속도다라고 했는데 등속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등속이라는 이 말은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운행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운행 중이면 그 똑같은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아래층부터 뭐 위층으로 또는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등속이라고 하고요. 똑바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 회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원운동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죠. 이것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성 그리고 작용반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물리법칙인데요.
뉴턴의 물리법칙 제 첫 번째 법칙과 세 번째 법칙이네요.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다든지 차가 갑자기 정지 또는 하거나 또는 갑자기 정지됐던 차가 갑자기 움직여서 사람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 또는 돌부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현상 등은 관성과 관련됐다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이 말은 그럽니다.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되어 있을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인 그 실험이 이런 실험이죠. 컵이 여기 있습니다. 컵 위에 동전을 여기 올려놓죠. 동전을 여기 종이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종이를 순식간적으로 한쪽으로 확 잡아당기면 자 원래 종이랑 여기 있던 동전은 둘 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동전이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아래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종이한테 막힌 거예요. 그러는데 순식간 종이를 빼다 보면은 동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동전은 이 뭐 따라? 종이 따라 가지를 않고 그 상태 그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관성의 법칙입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다 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근데 차만 갑자기 앞으로 가면은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꼴이 되죠. 그냥 갑자기 차가 급출발하면 사람이 뒤로 밀리게 되죠. 요런 현상. 요런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요. 반대입니다. 로켓, 대포, 뭡니까? 대포 한번 볼까요? 대포는요, 포를 이렇게 쏘면은요, 날아가죠? 포가 이렇게 쭉 날아가면은 이 자체를 포신이라 부르는데, 포신이 뒤로 밀립니다. 로켓도요, 보시게 되면, 하늘로 이렇게 하면은, 로켓은 반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한쪽으로 가고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파트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전기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자, 여기 보죠. 전압 단위는 볼트입니다. 볼트는 전류 단위 암페어 곱하기 오hm 저항 오음이다. 전기가 갖고 있는 압력은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 양 곱하기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힘 저항입니다. 이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다 보면은 전기에서 열이 냅니다. 그 전기가 열을 내는 것을 이용한 것, 예를 들면 난로라든지 전기 난로라든지 다리미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전열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전기는 그 연결 방식이 직열과 병렬이 있어요. 자, 요거 문제는 항상 전기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문제니까 전기 문제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요런 식 스타일 문제가 됩니다. 여기 건전지가 이렇게 있죠. 건전지 보시죠, 이거. 건전지가 있는데 6V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뭡니까? 2A가 있어요. 2A.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저항값이 얼마냐? 자, 공식입니다. 전압이 얼마라고 그랬죠? 6V. 6V는 전류가 몇 암페라고 그랬어요? 2A 곱하기 저항값 모르죠? 자, 저항값 얼마 집어넣어야 됩니까? 3이 돼야 2, 3은 6. 좌우 맞추는 거니까요. 어디가 여기 는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값은 3이 됩니다. 여기서 저항값인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단순한 이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단순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직렬과 정렬의 차이점입니다. 각각 볼게요. 자, 2번 47번으로 적히는 요 문제 잠깐 보면은요. 전류값이 얼마냐?
일단 이 공식은 V는 A 곱하기 5옴. 이거 무조건 이게 기본이에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6볼트입니다. 6m 쓰겠습니다. 암페어가 몇 암페어냐? 몰라요. 여기 안 알려줬으니까. 5옴이 몇 오음입니까? 2오음, 4오음 합치니까 이게 직렬 방식에서는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합치면 몇 오음이 되냐면 저항값이 6오음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암페어 값 얼마다?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금 말씀드리겠죠? 예, 다시 와서 직렬은 모양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4오hm, 여기가 3오hm이면 도합, 저항값은 각 저항의 합이니까 4하고 3을 합치는 몇 오음이야? 7오음이다 라는 것 또한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반면에 병렬은요, 그림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씩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나눠지고 이쪽으로 나눠지는 이런 형태의 병렬값입니다. 그래서 병렬은 여기 전압값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례가 있습니다. 1.5V짜리 건전지를요 3개로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예, 이렇게 모양이 생겼으니까 병렬이에요. 반면에 1.5V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병렬입니까? 직렬입니다. 똑같은 건전지라고 칠 때에 그 왼쪽의 병렬은 그냥 1.5, 1.5, 1.5, 4.5가 아니라 그냥 1.5V야. 단지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3배나 더 쓸 수 있는. 반면에 직렬은 1.5, 1.5, 1.5를 합쳐서 몇 점 5? 4.5V예요. 그래서 직렬은 좀 강하겠죠. 수명은 이 건전지 하나 수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셀 겁니다. 요게 직렬과 병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류값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0.5 암페어가 흐르는데 예를 들면 이쪽으로 0.2 암페어가 흐르면 이쪽으로는 몇 암페어 흐르냐? 0.5로 왔다가 이쪽으로는 0.2가 갔으면 이쪽으로는 0.3이 가야 0.2와 0.3을 합쳐서 0.5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병렬과 직렬의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는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에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과학에서 하는 일하고 실제 일하고는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힘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물체를 옮겨야 됩니다. 어떤 물체를 힘줘서 밀었는데 그 물체가 쿵쩍도 안 했다.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일 단위는 J를 써가지고 일 용어는 줄이라고 읽고요. 과학에서 하는 이 줄은 힘 단위 뉴턴이라고 했죠. 뉴턴 곱하기 미터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를 얼마의 힘으로 2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3m를 끌어올렸다 위로. 그러면 이 사람은 6줄만큼 일을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힘하고 높이를 거리 높이를 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을 뭐 2시간 동안 했다 10초에 했다 아니면 뭐 1초에 했다 그러면 1초에 한 거하고 우리 10초 걸려서 올린 거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일률이요. 그래서 그 한 일을 6초에 하면 일률이 1밖에 되지 않지만 뭐 1초에 했다. 그러면 일률이 6이라는 숫자가 되게 되죠.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일률이고요. 참고용 내용 들었습니다. 보통 과학 문제를 보면 공식이 좀 많다 보니까 뭘 곱해야 될지 말할지 막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시간이 나오게 되면 그냥 두 수를 그냥 분모가 돼서 나눌 정도만 초는 나눈다 라고만 좀 기억해 두시면
아마 공식 외우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까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 용어 중에서 곧잘 등장하는 용어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이 개념의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공을 A 지점에서 던져서 최고 정점 C를 거쳐서 다시 E 지점으로 떨어졌을 때 상황을 가정해 놓고 보겠습니다. A 지점보다는 B 지점, B 지점보다는 C 지점이 위치가 높아요.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힘이 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도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건 반면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높이다. 위치 에너지 높이냐? 맞아요. 높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 물체를 던졌을 때는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점점 속도가 줄다가 나중에 C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잠시 아주 잠깐 정지돼 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 내려올 때 떨어지는 속도도 점점 뭡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속도가 빨라진 반면에 중간의 속도가 제로가 되죠. 이렇게 이 움직이는 이 양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를 원래 구하는,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A점에서 컸다가 B가 점점 줄다가 C에서 0이 됐다가 다시 2로 되면 커지게 되죠. 사실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여기 동번에 4번에 나오는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A 지점은 운동 에너지는 클지 몰라도 위치 에너지가 낮으니까 작고, C 지점은 위치 에너지는 높을지 클지 모르겠지만 운동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결국 A 지점이든 C 지점이든 간에 두 수를 합친 역학적 에너지는 A든 B든 C든 D든 E든 모두 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냉장고에 있었던 얼음이 밖으로 나오면, 여름철에 나오면 물이 되었다가 다시 그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사라지게 되죠. 이 이유는 이 물이 점점점 온도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물이 외부로부터 가스레인지라든지 등으로 물을 데펴 올리면 이 물이 열을 주변으로부터 흡수한 거죠. 흡수하니까 온도가 올라간 거고, 반대로 열을 밖으로 내뿜으면 이게 뭡니까? 방출 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자, 너무 이거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표로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0도시에서 물이 얼기고 또 녹기도 하죠. 100도시에서 물이 끓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흡수.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뭡니까? 방출. 다시 한번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걸 뭡니까? 흡수.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게 흡수. 반면에 수증기가 물이 되고 다시 얼음이 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방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냉장고에서 성해가 꼈어요. 성해가. 그 이유는 원래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던 공기 기체가 액체를 거치자마자 고체로 바뀌는 거죠. 열에 뭡니까? 방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얼음이 자동적으로 녹았어요. 그래서 녹아서 뭡니까? 물이 되었다. 열의 흡수. 예. 흡수.
우리 그 추운 데에 있다가 따뜻한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경에 김이 서리게 됩니다. 그럼 수증기가 물기침을 맺히게 된 겁니다. 열의 방출. 자, 구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물질이 각각 변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체, 고체, 얼음이죠. 수증기, 그리고 물 이렇게 이따 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편하게 될 텐데요. 여기 빨간 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 분자가 고체 분자일 때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는 반면에 액체 상태에는 약간의 좀 풀어졌죠. 너무 기체되면은 더 풀어지고 부피가 완전 팍 퍼지는 이런 증상이다. 요거 그런 증상 생각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 얼음에서 바로 수증기로 바뀌는 이런 형태예요. 그럼 얼음 덩어리였는데 수증기로 바뀌는 거. 반대의 두 경우를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아, 요거 좀 어려워지는데 쉽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체, 얼음이죠. 고체에서 뭐가 되냐면, 자, 다시 한번요. 고체에서 물인 액체를 거치고 기체가 되는데, 우리 조미약이라 부르는 나프탈렌이 있습니다. 나프탈렌. 그 과거에 그 옷이 상하지 말도록 옷 속에 그 옷장 속에 집어넣었던 그거. 지금은 화장실 등에서 많이 쓰고 이제 냄새 나는 거 있지요? 그 나프탈렌인데 이게 고체가 갑자기 뭡니까? 어느날 보면 나프탈렌이 줄어요. 그러다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기체로 바뀌게 되는 거. 반면에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 요런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외워두시면 좋으냐면은 우리 고체를 1층이라고 생각할게요. 액체가 2층이고 기체가 3층인데 1층에서 3층을 2층을 안 걸치고 바로 갈 수 있는 건 계단 통해 가려면 2층을 꼭 거쳐야 되는데 2층을 안 거치고 하는 방법은 승강기를 타고 승강기 원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를 승자를 써서 승화라고 합니다. 화는 뭐뭇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화학에서. 그리고요 여기 요 3층과 관련된 애들이 화자를 쓰는 거예요. 화자를.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애가 화자든 제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 액체가 기체됐다 그래서 기화. 반면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면 액화. 다시 한번요. 이 화자는 3층과 관련된 깊다는 얘기예요. 1층에서 3층으로 직접 올라가면 승화. 또 3층에서 1층으로 직접 내려와도 승화. 액체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 기화. 기체가 되니까. 다시 기체가 액체 되면 액화. 3층과 관련될 때는 우리가 화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 물이 끓는 거 기화. 수증기를 잡아다가 물을 만드는 거 액화. 우리가 산소라는 거 액화산소 들어보셨나요? 그 액화산소라는 게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를 물처럼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가 액화라고 합니다. 그 산소가 액화산소라고 합니다. 산소가 너무 밀집되어 있는 거죠. 위험합니다. 다음에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초가 있어요. 초가 녹아서 천물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녹는 거죠. 버터가 프라이팬에 들어가면은 녹아요. 그래서 기름과 같은 액체가 됩니다. 이거를 뭡니까? 융해. 해자를 기억해 두시는데 우리가 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꽁꽁 얼은 그 고기를 바깥에 놓아서 뭡니까? 해동시킨다 할 때 그 해자예요. 반면에 액체가 고체되면 응고라고 합니다. 그 삼겹살 기름이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게 굳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응고. 촌불 촌농이 시간이 흐르면 다시 굳어서 다시 초가 돼요.
요런 거 뭡니까? 응고. 고치가 된다. 응고.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내용 여기 볼게요. 밑에 내용이요. 설이나 우박은 덩어리들이죠. 설이 맞은 거. 우박된 거는 고체인 반면에 구름, 이슬, 안개는 액체입니다. 요거 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혼돈될 수 있지만 아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체에 적용되는 법칙이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 하나의 법칙은 보일의 법칙이고요. 다른 하나는 샤르의 법칙인데요. 첫 번째 보일의 법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기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체. 자, 보일의 법칙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에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준다.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입니다. 우리 보일러 생각해서 온도랑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압력이에요. 압력.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든다. 예를 들면 이불이 있다 치겠습니다. 이불을 살짝 누르는 거하고 그보다 더 뭡니까? 세게 누르는 만큼 이불 부피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압력이 2배로 되면 부피는 그만큼 2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하나는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든다. 이거를 우리가 반비례라고 해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그래프상 저기 오른쪽 그래프 보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보통 나오는데요. 이 압력과 부피를 그런 문제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두 수를 곱하는 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번에 무슨 얘기냐 볼게요. 1기압, 2기압, 4기압, 8기압이 있을 때 부피가 각각 어떻게 되겠느냐. 헷갈리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두 수를 곱해볼게요. 2, 4, 80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는 항상 뭡니까? 다 8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피는 여기서는 얼마? 1에다 뭘 곱해 80이 돼요? 80. 4에다 얼마가 됩니까? 20. 그래서 여기 얼마입니까? 10을 곱해야 8일은 80이 되죠. 즉 압력이 2배로 커지면 부피는 그만큼 절반으로 준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보일의 법칙이 됩니다. 다음은 샤르의 법칙입니다. 일정한 압력 문제에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뭡니까? 커지게 되죠. 사실 온도가 올라가면 설탕을 녹여도 더 많이 녹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사실 멀어지다 보니까 아까 그 고체에 있을 때는 요만한 부피였는데 액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활동이 좀 커지게 되죠. 이것이 기체가 되면 그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그래프상 오른쪽 그래프처럼 부피랑 온도가 정비례하는 이런 현상을 생기는 법칙을 우리가 샤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순물질과 혼합물질에 대해서 구분하는 부분을 잠깐 배워보도록 할게요.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을 말합니다. 한 종류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 여기에는 화합물하고요, 호돈소 물질이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수소, 산소, 구리, 알루미늄 같은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에 있는 것도 있지만 화합이 되어 있지만 원래 물은 H2O라고 해서요,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가 만나서 된 것입니다. 이 증류소라고 불리는 이 물은, 실험실에 쓰는 이 물은 또는 에탄올이라든지 소금, 우리 염화나트륨이라 하죠. 염소랑 나트륨이 합쳐진 염화나트륨.
Cl이 염소고요. Na 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게 염소고 이게 뭡니까? 나트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화가 붙어요. 화가. 그 화는 이제 이 화학에서 이 화차는 얘 플러스 더 얘랑 얘가 만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염소랑 나트륨이 왔는데 소자를 빼면은 염화 나트륨.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 읽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산화탄소, 아모니아 이런 것들은 화합물입니다. 화합물. 특히 시험 문제 풀 때 유념해 두실 건 물, 증류수는 뭡니까? 순물질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은 이런 순수 물질이 여러 개가 합쳐져 만든 물질, 우리가 혼합된 물질, 혼합물입니다. 이 혼합물질에 주의해 두실 건 이 공기예요. 공기가 하나가 같죠? 아닙니다. 공기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와 78% 정도 차지하는 질소와 그리고 2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산소 그리고 1%의 아르곤 또 기타 잡동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공기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소금과 설탕 자체는 순물질인지 모르겠지만 물이란 말이 뒤에 붙은 물질 이런 것들은 뭡니까? 소금물, 설탕물처럼 설탕 자체는 순물질이지만 설탕물, 소금물 이 물자 붙으면 이걸 뭐니까 혼합물 역시 그래서 흙탕물, 종류가 비슷한 우유 다 혼합물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합물을 섞여있는 혼합물을 우리가 다시 원래 상태로 순물질로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나누는 방법이 있느냐? 총 한 4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이나 여기 내용처럼 질량이나 길이 가지고는 혼합물을 분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하고 물을 어떻게 분류하겠느냐? 좀 어려운 거야? 그러면 물하고 식용유가 있어요. 두 개가 섞여져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무게 갖고는 구별 못하죠. 길이가 어떤 길일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거는 구별을 못한다는 건데 각각의 구별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방법은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뜨고 어떤 건 가라앉고의 차이를 우리가 밀도 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커브에 뭐 스티로폼하고 쇳덩어리를 놓는다고 치면은 쇳덩어리는 아래에 가라앉겠지만 얼음은 중간 스티로폼은 아예 위쪽으로 뜨게 되죠. 이럴 때 이거를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또 이거 얘기하니까 얼음이 뜬다 물이 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얼음은 밀도가 0.9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바깥에 보이는 것이 10%, 10분의 1이고요. 나머지 90%는 물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 중에 빙산의 일각 이를 하는 얘기는 이 물에 떠있는 이 얼음산이 사실은 위에 보이는 것보다는 밑에 게 훨씬 더 9배만큼 크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사건이나 등이 우리 보여진 것에 그 속사정은 90%나 많다라는 것이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의 개념인데요. 이렇게 뜨고 가라앉고 이걸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물 이용하면요. 뭐 튼실한 벽신은 가라앉겠지만 쭉정이처럼 좀 양이 적은 또는 빈 이런 벽신은 물 위에 뜨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밀도를 이용한 방식이 오른쪽과 같은 거라면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코크를 가지고요. 위에 밑에가 이제 당연히 물이 되고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식용유가 있겠죠. 기름이 위에 뜨니까. 그러면 요 코크를 열어가지고요. 처음에 물만 나오도록
부탁에다가 물이 다 끝나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식용유가 남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물, 위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식용유만 남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밀도예요. 두 번째, 끓는 점. 끓인다라는 거죠. 어떤 건 빨리 끓고 어떤 건 늦게 끓고 방법이에요. 자, 그 전통 항아리 중에서 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렇지만 요거 오른쪽 그림하고 비슷한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이쪽 항아리가 이렇게 해서 좀 길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뭘 넣거든요. 막걸리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끓여요. 하면은 여기서 똑똑똑똑똑 떨어져요. 요거만 또 모아다가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소주예요. 이 막걸리는 물하고 알코올 성분하고 섞여 있는 건데 우리가 에탄올이요. 섞여 있는 건데 에탄올 메탄은 공업용 알코올이고요. 에탄올은 마시는 알코올. 그러니까 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탄올이 빨리 끓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떨어지고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이건 80 정도 전후에서 끓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죠. 이거는 뭐한 거. 그리고 정유 공장에서 맨 처음에 그 빨리 끓였을 때 빨리 나오는 게 휘발유, 뭐 경유 등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요런 것들은 다 뭘 이용한 방법입니까? 끓는 점. 그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콜 램프로 물을 데피는 통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 참을 왜 집어넣냐면 이 끓어 넘치는 유물들이 빨리 식도록. 그래서 여기 빨리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늦게 끓는 거. 여기는 빨리 끓어서 넘쳐서 스칭이 된 거를 골라내는 방식이죠. 다음은 용해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어떤 건 녹고 어떤 거는 녹지 않을 때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모래하고 소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모래는 물에 녹지 않지만 소금은 물에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질을 물에 집어넣어서 녹인 뒤에 자 오른 그림과 같이 거름 종이를 통해서 망을 통해서 걸러내면은 아래쪽에는 소금물이 흐르되고요. 위쪽에는 뭐만 남습니까? 모래 알갱이만 남겠죠. 그러면 물론 소금물은 다시 이제 증발시켜서 소금만 남게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용해도입니다. 다음에는 크로마토그래피. 자, 여기 그 사인펜 잉크를 넣고 이제 거름종이를 놓으면은 이 잉크가 여러 가지 색깔을 혼합해서 만든 건데요. 이 색깔이 분리가 돼서 뭐 색깔이 이만큼 뭐 무슨 색깔 통 여기는 뭐 무슨 색깔 이쪽은 무슨 색깔이 거름종이에 다 표시가 나겠죠. 이런 걸 이용한 방법이 우리가 보통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 약물 검사 방법입니다. 자, 요걸 뭐라고 합니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즉, 이 샘펜 잉크에 있어서 어떤 성분은 빨리 올라가고 어떤 성분은 천천히 이 거름종에 적시기 때문에 이 속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